자, 자, 교재는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공인중개사가 네모 6번에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우리 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증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자격을 취득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구별돼요.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든지 없든지 등록이 돼 있으면 개공, 이렇게 되지. 사회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면 개공을 많이 의미하지만 달라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자, 맞춰보세요.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OX, X.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가 아니고 자격을 뭐예요? 취득한 자. 다르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법에 의하여, 이 법이란 말이 나와. 이 법. 이게 중개사법. 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 가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미국의 라이센스를 따오면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우리나라 증을 따야 된다고요. 그걸 최근에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얘기가 나옵니다. 소공이 누구냐? 이 소공과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밑에 있는 보조원은 요 사람들은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두 종류죠. 자격증을 갖고 일해주는 사람이 있고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이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실무적으로도. 자격증 없이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을 보조원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정식 명칭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보조원은 이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요.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자격증 안 갖고 없이 일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 둘을 구별할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요게 네모 4번인가요? 위에 제일 위에 거.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여기가 형광펜 밑으로 그려져 있지만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보조원하고 비교돼요. 구별돼요.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밑으로 그려져 있지만 형광펜.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봐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줄까지 남아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 활동도 할 수 있죠 뭐. 이게 소공이지. 그러니까 소공은 중개 업무로서 중요한 일도 해줄 수 있고 보조 업무로서 허드렛 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소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개 업무가 뭐냐 이건데, 중개 업무는 중요한 일로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적어주는 거, 이런 거,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중개 업무예요. 계약서 써주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일을 소공이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원래 이 중요한 일은 원래 개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원래 하는 건데 소공은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소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형광펜이고, 또 보조 활동도 물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조 활동은 뭔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일 빼고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보조 활동이. 그래서 물건 가서 보여주는 거, 현장 가서, 그 다음에 접수장 정리하는 거, 이런 거 다. 등기부 출력하고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보조활동이죠. 그러니까 소공은 중요한 일도 할 수 있고 보조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 네모 4번에서 맞는가 보세요.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X죠. 왜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요거 빼먹었잖아요. 요거 빼먹었잖아요. 형광펜 치하고 뭐합니까? 빼먹는데.
중개 업무를 그러니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들어가야 되지. 공인중개사로서 형광펜 칠한 게 빠지면 안 되고 그걸 빼서 주로 낸단 말이에요. 다시 또.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X죠? 왜 X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거 또 빠졌잖아요. 또 형광펜 칠한 게 빠졌잖아요. 그 두 개를 빼서 틀리게 난다고. 그 빼서 틀리게 되는 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나오면 진짜 다 들어가 있는지를 딱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또 연습해봐요. 여기서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자격증 갖고 중요한 일이나 허드렛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중개법인 있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 근데 그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어떻게 포함될 것 같아요? 포함된다고 써져 있잖아. 임원이나 사원 높은 사람인데 자격증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소공에 포함돼서 중요한 일을 해줄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거에 포함한다. 둘째 줄 끝에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도 밑줄 그어져 있잖아요 지금. 자, 또 하나 더. 이 포함한다 개념을 잘 물어봐요 시험에서. 자,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도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소공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했는데 자격증 갖고 일하는데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사장님이 맨날 청소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맨날 그 청소 허드렛 일만 하다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소공이에요? 보조원이에요? 소공이야. 6개월 동안 커피 맛 하나 나왔다고. 그것도 뭐예요? 소공이야. 자격증 갖고 그렇게 일을 해주면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막 해도 소공이 들어가고 이것만 막 해도 소공이 들어가고 그렇다는 얘기지. 포함한다. 그걸 잘 물어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보조원 나와요. 보조원은 어떤 사람일까 해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거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중개보조원 얘기할 때는 소공과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 나죠. 어디가 차이 납니까?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여기 차이 나죠.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여기서 또 차이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이거 못하니까 중개업을 못하죠. 못하는 거니까 얘기 안하고 쑥 지나갑니다. 넘어가가지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뭐요?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업무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개업무 한다는 얘기 나오면 틀리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맞춰보시는 것도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OX 왜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빠졌죠 지금.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시 중개보조원이라면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확인 설명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거 맞죠? 근데 앞쪽에서 현장 안내하고 확인 설명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확인 설명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밑줄근은 두 분 갖고 출제합니다. 첫 번째 밑줄근은 빼버리거나 아예 그냥. 두 번째 밑줄근 것은 현장 안내 다음에 뒤에 걸 뭐예요? 확인 설명. 현장 안내 다음에 뒤에 걸 계약서 작성. 이렇게 해서 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틀리죠.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했으니 시험에 나오면 그냥 바로 맞춰버리겠죠? 바로 맞춰버려야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하면서 그냥. 응? 됐습니다. 용어. 예.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 갑니다. 중개대상물은 좀 쉬워요. 네, 빨리 가볼게요. 며칠 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때 막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무지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놨습니다. 저번에 개 산책시키는 그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막 좀 위험했지. 사실 운전 막 하는 중인데 멈춰선 순간에 막 찍는데 한 10장 정도 찍었어요. 잘 나온 거 어떤 게 잘 나올지 몰라가지고 찍었는데 아직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휴대폰에 있는 걸 갖다가 컴퓨터로 옮기는 걸 아직은 못해요. 컴퓨터로 집어넣어 가지고 컴퓨터에서 다시 이제 요 화면으로 가져올 거예요, 언젠가는.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지나갔지만 이게 어디냐면요, 이거 아니고 제주도라고 이 사진이. 예. 아니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번은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그 바닷가 막 그 둘레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 몇 년, 3년, 4년 전 그때 갔다 온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들하고 갔다 왔었죠. 근데 볼 때마다 그냥 너무 좋아요. 자, 다시 가고 싶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상물 5개,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물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토지 정착물은 이거 아주 그냥 지겹게 들어봤죠? 민법 시간에, 학개론 시간에 인목 이렇게 5개 이게 하나씩 봅니다. 땅. 여러분 교재는 15페이지 밑에 있는 거요. 한 필지 땅의 일부도 중개상물 될 수 있나요? 네. 요게 지금 1번지, 1번지, 3번지, 2번지. 근데 요거 3번지가 지금 맹지. 요 도로니까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지 땅인데 요 땅 주인한테 여기 좀 통로로 씁시다. 여기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지역권이죠. 지역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나 지상권 설정이나 지역권 설정과처럼 빌리는 거요. 오케이. 돼요. 여기서는 지금 통로로 쓰겠다고 지역권 설정을 했죠. 그럼 한 필지 땅, 요거 한 필지잖아. 그 중에 요것도 중개상물 될 수 있죠. 등기 될 수 있나요? 등기? 지역권은 등기 돼야 권리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등기 될 수 있죠. 도면 첨부하면 되죠. 그래서 등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일부가 중개상물 될 수 있죠. 근데 한 필지 땅을 갖다가 필지를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팔 수 있나요? 안 되지.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만 저당 잡혀서 돈 꿀 수 있나요? 안 되지. 왜요? 특정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처분행위는 돼요, 안 돼요? 빌려주는 건요, 수익행위는 이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로 1번에서 지금 써놨고요. 그 다음에 대토권 뭔지 아시죠? 대토권은 땅이 아니고 땅 받을 권리, 자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일대를 개발하고요.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할 때 이걸 계획상 이렇게 도로가 나서 이게 철거될 운명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랬을 때 보상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받을 자격을 주죠. 땅 받을 자격을 뭐라고 그래요? 대토권. 이거 중개상물 됩니까? 안 된다는 게 결론. 땅 받을 자격이죠. 땅이 아니고. 그리고 대토권은 원칙적으로 거래가 불법이에요. 중개상물 될 수가 없다. 이 대토권은 땅을 받을 자격이 어떤 땅인지 이렇게 특정은 안 돼 있어요. 점점점이에요. 특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중개상물 될 수 없다. 밑에 가로 2번이죠.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가로 1번은 나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제 나오면 그래도 여러분 맞춰야 되니까 공부한 거고, 가로 2번은 그냥 별표 쳐놨지만 늘상 나오는 거예요.
자, 1초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겠습니다. 16페이지 가시면 이제 건물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면 될 수 있겠죠? 건물. 건물은 뭘 건물이라고 합니까요? 그러면 건물은 땅에 붙어있는 정착물로서 뭘 갖춰야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고, 또요, 기둥도 있어야 되고, 또요, 주벽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람 막아주는 기둥, 지붕, 주벽, 이런 게 세 가지, 3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출발점 뭐예요? 땅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이랬을 때 이걸 건축물이라고 하죠. 이런 건축물의 요건을 갖췄다면, 이게 민법상 건축물의 개념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랬다면 그때는 혹시 무허가로 지은 건물도 건물 맞습니까? 중개사물 될 수 있죠? 사고팔 수 있고 세놓을 수 있고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만 생겨 먹었으면 미등기 건물도 건물인 거예요. 모든 건물은 미등기 건물 단계를 다 거치겠죠? 신축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하실 때 미등기 건물을 중개한다고요. 두고 보세요. 한다고요. 신축 건물, 신축 건물. 그 다음에 한동 건물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이게 전체, 이거 딱 봤을 때 느낌상, 이거 등기부의 표제부가 한 개일 것 같아요? 두 개일 것 같아요? 등기부상의 표제부가 한 개일 것 같아요? 두 개일 것 같아요? 이거 단독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에요? 그거 물어본 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단독 건축물이긴 좀 이상하잖아요. 단독 건물 아니죠? 단독주택 같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여기 전체 여기 다 주인이 다 틀릴 것 같은데 그게 집합 건물이지 뭐예요. 아파트, 오피스텔, 심지어는 규모가 작은 빌라도 다 집합 건물이. 여러분 나중에 중개할 때 다 거의 대부분 집합 건물 중개해요. 오피스텔도 집합 건물이지. 그래서 이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여기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 두 개잖아요. 그걸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요 한동 건물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고 한동 건물의 일부인데 그게 방 한 칸도 중개사물 될 수 있겠죠? 방 한 칸도 그거 될 수 있지. 방 한 칸 세놓을 수 있잖아요. 월 30만 원에.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시면 어디를 봤냐면 가로 1번 16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본 겁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꼭 알아두실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3번까지 봤고요. 2번을 봐야 돼. 2번. 자, 여기 칠판에 있는 거. 세차장 구조물 이렇게. 세차장 구조물 조립해 놓은 거 정착물이 아니에요.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조립했다고 이런 표현 나오죠? 여러분 교재는 동그라미 2번. 분리 철거가 가능한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착물이 아니니까 건물일 리가 없죠? 이거 해체하면 끝.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 될 수 없다는 게 여러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겁니다. 시험에서는 요 16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과 5번이에요. 아파트 분양권 칠판 보시면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요거 분양 사무실 분양하는 그 현장이에요. 모델하우스 쪽에. 그래서 보면 지금 막 괜찮다고 막 도장 찍으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선가는 지금 이 텃하고 이거 땅을 여기 텃하기 공사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 지을 거겠죠. 그러면서 벌써 분양을 하잖아요. 이게 아파트 분양권. 그럼 도장 찍으면 아직 보이진 않지만 장래에 몇 동 몇 호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거 분양계약서 도장을 꽉 찍는 동안에 동호수가 결정이 돼 있어요. 찍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 분양받은 사람은 또 그 분양권을 딴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건설사가 결정이 돼 있죠. 분양계약이 체결돼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동그라미 4번요. 밑줄 그어진 거.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되었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일지라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러한 거래의 중개를 건물의 중개라고 봐야 되겠다 이 말이지. 이게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물로서 중개사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이 막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 주인들이 막 A, B, C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울시 땅에다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살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갖다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요. 또 여기 다 이제 밀고서 아파트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 이거 철거를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철거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건물은 그 사람 거지만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막 사람이 죽거나 또는 다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철거시키는데 협조하시는 분들은 딱지 하나씩 드릴 테니까 자, 딴 데 가서 살 곳이 없다 하시니 거기 가서 분양 받으십시오.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이런 거. 이거 딱지. 예? 요즘 보니까 이걸 아예 소유권을 주지 않고 장기 전세 살 수 있는 걸 주더라고요. 시프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자격을 줘. 이렇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게 원만하게 철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딱지란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딱지. 철거됐을 때 나오는 딱지. 이런 것은 몇 동 몇 호가 정해져 있나요? 아직 안 정해져 있죠? 분양 신청할 자격만 주는 겁니다. 아까 대토권처럼. 그래서 장래 건물로 봐줄 수가 없죠. 이것은 얘하고 틀리죠. 분양 이건 건설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장래에 어디에서 아파트 짓고 그러면 분양 신청 자격만 줄게 이런 거예요. 특정 안 돼 있죠. 대토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철거민 입주권 딱지는 이런 딱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5번입니다. 4번과 5번 판례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주첨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죠? 그걸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딱지는 중개사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잘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과 5번 그리고 이제 아까 세차장 구조물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가면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요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지에 붙어있는 것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토지의 정착물요. 땅에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그럼 토지의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 땅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는 건데 나무 같은 거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의 일부인 게 있습니다. 토지에 속하는 거 일부라는 것은 이게 민법에서 쓰는 말로 하면 부합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토지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죠. 부합되지 않고 별개 부동산 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토지에 부합되는 게 있고 그죠? 토지와 한 몸인 게 있고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인 게 있다. 이렇게 대부분은 토지에 뭐요? 부합되죠. 그래서 그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철봉이 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물이 파져 있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어디 토지에 부합되는 거 땅을 팔면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 그런데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 대표적인 건물이죠. 건물.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옮길 거예요? 그런데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은 취급되죠. 등기부가 따로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런 나무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등기된 나무들도 있죠. 인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도 별개 부동산이죠. 이것도 등기부 따로 있죠.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그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명민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물론 뭐 점수는 잘 몰라요. 어떻게 나오시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결석 없이 잘 나오시고 점수는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답하는 거 딱 보면 공부가 많이 된 거란 말이에요. 시험 보실 때까지 이거 쭉 유지하시고 자만하지 않고 쭉 가시면 합격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합격할 사람은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도 제 위치에 오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합격을 안 하냐면 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하는데 뭐 이렇게 자만하는 거예요. 보여요.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내년에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점수는 좀 부족하더라도 막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막 넘치고 그런 게 보여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턱걸이라도 붙어요. 점수 잘 나오니까 좀 자만하고 그래 뭐 다 아는데 뭐 시간 낭비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뭐 몰라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잊어먹을까봐 머리에서 좀 나갈까봐 앉아 계신 거야. 그런 분들이 합격하시고 그런 분들 열심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저기서 듣다가 또 욕하겠지 뭐. 그런데 저 아시잖아 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딱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건 느껴지는 거다. 출석 결석에서 느껴져요. 본인이 하면 진도를 많이 나을 것 같죠? 지금 저기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저 그렇게 해봤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도 공부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예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나무인데 수목이에요. 수목? 심어져 있겠지. 집단이니까 여러 그루겠죠. 등기 대신에 새끼줄 둘러놓고 표찰 붙여놓고 막 해놓은 거야 이게. 그러면 요새 그랬겠어요? 옛날에 그랬겠어요 이거? 옛날에 그랬지. 요즘은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질 않아요. 요즘 어떻게 하죠? 등기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써먹던 방법인데 요즘에도 그냥 얘가 주제를 모르고 시험지에 나와 막 시험지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별개 부동산이지 라고 이론적으로 딱 처리해 주시면 돼. 중개선물 될 수 있다 이렇게. 요 세 가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넘어가십니다. 저기 갑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가시면 네모 3번에 인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목이라는 게 나오죠. 네. 인목도요. 칠판 요 그림 보시게 되면 심어진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 보이십니까? 심어져 있는데 등기가 된 나무. 그래서 등기부에 올라있는 등재된 나무를 인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별개 부동산 부합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등기가 된 인목이 있는데 땅을 팔았어요. 갑한테. 그럼 갑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는 거야. 등기 가져오면. 그 위에 심어져 있는 등기된 나무 요거 인목은 소유권자가 여전히 누구예요? A 거예요. A 거.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된 나무의 소유권이 따라 넘어오지 않아요. 따로 움직여요. 별개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요 갑이 땅도 사고 인목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뭐예요? 계약서에다가 두 개를 적어야 돼. 토지도 적고 인목도 적고. 이전 등기를 토지 등기부도 가져오고 인목 등기부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인목의 소유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 계약서에 안 쓰면 인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뭐예요? A 이렇게 되지. 따로 논다. 따로 논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 1번에 보면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인목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가 맞춰진 것을 뭐예요? 인목이라고 불러. 이렇게 등기가 되려면 동그라미 2번. 인목 등록 원보에 등록이 나 있어야 돼.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인목 등록 원부에 올라 있는 것만 인목 등기를 시켜줘. 동그라미 3번. 나무의 종류를 안 가려요.
그리고 한 필지 땅의 일부에만 이렇게 자라고 있어도 등기시켜줘요. 그 땅의 일부에만, 요 구석지에만 자라고 있어도. 동그라미 3번이.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등기 끝나면 토지와는 별개 부동산 따로 놀아요. 따라서 임목만 동그라미 1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보니까 칠판에 있는 것처럼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 B가 말해요. 임목만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C은행이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목 매매, 임목 저당 두 가지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쓴 거예요. 대신 여기 저당을 은행이, C은행이 저당을 잡아줄 때는요. 그래서 대출해 줄 때는요. 그때는 요 임목,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산불 나거나 그래도 여기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 대출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출 나갈 때는 은행이 뭐예요? 보험에 들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임목에 대해서 혹시 임목이 잘렸다 그랬는데 완전히 잘려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태가 되면 임목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나무를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잘라가지고 가져간 게 아니고 무거워서 못 가져갔나? 옆에다 다 쓰러뜨려 놨어.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목적은 뭐냐면 저 임목의 소유권자인 A의 마음을 아프라고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다 옆에다 그냥 옆에다 막 쓰러뜨리면 안 났어. 쓰러뜨려 놓고 안 가져간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쓰러진 나무도 어떻게 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쓰러져 있으면, 베어져 있으면 임목이 아니거든요. 심어져 있어야 임목이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쓰러진 수목에도 임목 저당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미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쓰러진 나무를 싹 이제 팔아가지고 돈으로 딱 바꿔서요. 공탁을 해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변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갚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탁을 시키도록 돼 있다. 임목 저당의 효력이 쓰러진 나무에도 미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반면에 자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임목 저당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땅을 팔거나 막 그랬을 때 땅 사는 사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넘겨받는 것이지 임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뭐예요? 따라 넘어가지 않죠? 누구한테 있어요 여전히? A한테. 그게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잘 구별하셔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미치죠? 동그라미 4번은요? 안 미치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되지. 임목 저당의 효력은 잘린 나무에도 미쳐야 되겠죠? 그래야 은행이 이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과 임목의 소유권자가 이것처럼 갔다가 매매나 저당 설정했다가 경매로 싹 넘어가게 되면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임목의 소유권자가 바뀌어질 수 있죠? 땅 주인하고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임목의 소유권자가 임목이 뽑히지 않게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임목의 소유권자한테 인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 누구한테 인정된 거예요? 임목 임자한테. 임목의 소유권자한테. 인정. 이렇게. 그쵸? 근데 이것은 땅 주인하고 임목의 소유권자, 즉, 임목 임자랑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 지상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땅 주인과 임목의 임자가 같았다가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달라지게 되면 임목 임자한테 지상권 인정해줘 라고 써져 있다고요. 이게 법정 지상권.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을 5초 만에 읽어보세요. 됐습니다. 자, 중개대상 물건 중에 이번에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근데 광업재단 먼저 잠깐 설명드립니다. 이해만 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에 대해서 땅 주인이 아닌 사람이 땅 주인 A인데 광물을 캐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땅 주인은 A인데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B가. 그러면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은 누구 거죠? 땅 주인께 원래 돼야 되는데 광물 같은 것은 국가께 돼요. 문화재도 국가 거로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광업권.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다 이거지. 그걸 B가 일단 국가로부터 얻어야 돼. 그리고 이걸 파내려 가려면 자기 땅이 아니죠? 땅을 빌려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지상권. 땅 밑을 빌려야 되겠죠. 땅 위도 빌려야 되겠죠. 지상권. 파내려 가려면 또요. 장비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광물을 캐내가지고 보관하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운반하면서는 선로를 깔았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팔아먹을 때는 또 트럭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이 B가 돈이 많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 상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는 뭐예요? 그거 담보잡히라고 하는 거지. 그 정도 돈을 꿀려면 비싼 거 다 가져오라고 한다고. 이 장비도 비쌀 거예요. 광역권도 가치가 있겠죠. 트럭도 그렇겠죠. 또 선로도 그렇고 지상권도 가치 있을 거 아닙니까? 지료를 주면서 얻은 거니까. 이걸 싹 이렇게 묶어온다고. 이게 자루예요. 자루에 넣으세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담보를 잡고 대출 나간다 이 말이지. 이 묶어놓은 걸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이 자루에 집어넣은 걸. 예, 그게 광업재단이지. 이 자루 안에 비싼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 황금 같은 것들이. 그거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다 이거지. 이게 뭐예요? 광업재단. 그러니까 광업재단은 저당권 설정이 목적. 만약에 광업재단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게끔 중간에서 알선하면 이 알선한 갑의 행위는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중개죠. 중개상물 저당권 설정계약 알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계약의 목적물로 광업재단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거래는 안 합니다. 저당 설정만 되는 거. 여기서 핵심은 밑줄 그어놨지만 광업재단에 들어가는 광업권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게 중개대상물은 광업재단이라고 못이 박혀 있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광업권은 중개대상물로 취급하지 않아요. 구별하셔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공장재단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공장 운영하신 분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은행에서 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상표권 아니면 뭐 지상권, 트럭 이런 거 싹 가져오라고 합니다. 묶어서 묶은 걸 뭐라고 불러요? 공장재단. 이거 가져오면 뭐 하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저당 설정.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써먹으라고 특별히 법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마지막은 공장재단. 사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영업을 하실 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취급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임목도 없을 거야 아마 평생 가도. 주로 뭐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쪽이죠. 사실은 그 정도지. 아파트 분양권하고 그 정도지 사실은. 자, 어디 가시냐면 이제 21페이지 가보십니다. 중개대상물이 되게 한 요건은,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그 박스 있죠? 일단은 3조에 써져 있는 5가지 중개상 물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토건, 입, 광, 공. 그 박스에서 왼쪽입니다. 그 5개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이 5개에 들어가지 않는 거, 여러분 교재는 오른쪽에 있지만 칠판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건 절대 중개상물 될 수 없죠. 금전 소비대차 할 때 배웠죠? 영업권, 광업권, 권리금도 중개상물 될 수 없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어업재단. 재단이라는 글자 들어간 것 중에 중개상물 되는 게 뭐예요? 광업재단 또는 공업, 공장재단. 그런 게 되는 거지. 세차장 구조물, 정착물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거죠. 대토권은요? 안 되지. 특정이 안 돼 있죠. 대토권이나 아까 봤던 철거빈 입주권이랑 같은 뜻. 특정이 안 돼 있죠. 중개상물 될 수 없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권은 어때요? 장래 건물로 평가하지요. 눈앞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당장 이 건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중개상물 안 되는 거 잔뜩 써놨어요. 선박,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선박도 꽤 시험에 나왔습니다. 선박은 이제 여러분 뭐 준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비싸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상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런 것도 써놨고, 제일 중요한 건 별표 3개 친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권. 늘상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구체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렇게 나와요.
중개사물 아니죠. 또요, 나올 때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거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 표현을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했죠? 상가할 때, 권리금 할 때. 그 다음에 이 판례 내용을 그대로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판례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점포 이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추상적이죠? 중개세무로 될 수 없어요. 상가 권리금도 안 되겠죠? 세차장 구조물도 안 됩니다. 가식의 수목은 어때요? 아이고, 가식의 수목을 제가 얘기하면서 가슴이 뜨끔하네. 왠지는 좀 이따 아시게 돼요. 가식의 수목은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일시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세무로 될 수가 없다. 가식의 수목 중개세무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수목은요? 안 돼. 부합이야. 수목은. 그쵸?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요? 되고. 임목은요?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무슨 달걀이 무슨 뿅아리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수목? 안 되지. 그죠? 가식의 수목은 더 안 되지.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추는 수목의 집단 그러면 돼. 임목 그러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토권도 안 되고요. 세차장 구조물도 안 되고 그런 거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여기요. 여기 5개만 되는 건데 두 번째 가봅니다. 여기서 아까 이거 영어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이거 했었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자, 중개세무물 두 번째는 뭐냐면 요 5개에 들어간 것 중에서 나아가서 사유물만 됩니다. 개인 거. 그러니까 국가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안 되는 거예요. 은평구청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행정재산이에요. 개인 게 아니야. 서울시청도 안 되겠죠. 경복궁도요. 이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근데 건물은 건물 맞아요. 경복궁도. 청와대도 마찬가지. 옛날에 청와대 뭐 상공에 UFO만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하여간 들리는 헛소문인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그 저 UFO한테 뭘 쐈는데 뭐 닿지도 않았다 뭐 그런 얘기죠. 가짜 뉴스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얘기만 들어갔고. 이게 외계인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있는데 저는 확신하는데 전생이 있는가는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외계인 우리만 이 넓은 우리에 우리만 살고 있다는 건 믿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또는 우리보다 더 뭐 고등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와대도 중개세무물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개인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로 2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왼쪽 칸이 중요합니다. 왼쪽 칸. 개인 건데 공법상 제한을 당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공법상 제한을 당하는 것. 이거 엄청 많을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저번에 엊그제 이제 출근하는데 흑석동 거기 공공 재개발 절대 반대. 개발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플랜카드예요.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 잘 몰라요. 그거 잘 모르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 오래된 우리 빌라인데 뭐 나라에서 뭐 공공 재개발이니 뭐니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한가요 지금? 저 정확히 모르겠네. 강요하면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지. 강요가 아니고 이제 뭐 할 생각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거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됐지 뭐. 그러니까 플랜카드 붙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규제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린벨트로 묶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죠? 문화재 보호구역? 얼마나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거 있죠? 그게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거래가고요. 나라에서 묶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묶여있어도 중개세무물 될 수가 있다. 묶여있을 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끄트머리 보면 사도, 사유하천 여기 나왔죠?
도로에 도로. 중개사물 됩니까? 도로? 개인께 되는 거예요. 국도나 공도는 안 되겠죠. 개인께 되는 거예요. 하천도요. 개인 소유 하천이 있을 수 있어요. 국유 하천은 안 되지. 개인 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금 가로 2번의 왼쪽 칸이 중요합니다. 가로 2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법상 권리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기가 돼 있다. 이것도 되게 많아요. 제 건데 누가 자기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했다고 해요. 가압류 등기 해놔서 공장인데 그러면 제 공장이지만 제가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뭐 웬 가압류입니까? 하면서 가버리잖아. 팔아먹기 힘들게 돼. 제 공장인데 세를 놓고 싶어. 공장도 세 얻어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를 놓고 싶은데 세를 놓으려고 딱 부동산에 내놨더니만 공장 세 얻으러 온 사람이 딱 보더니만 웬 가압류입니까? 하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런 가압류 등기가 돼 있으면 제가 세를 놓거나 팔아먹는데 장애 요인이 되겠죠. 이 등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뭐예요? 용감한 사람이 또 세상에 많죠. 가압류가 뭐 돼요? 하면서 사버리잖아. 이 가압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경매 등기. 가압류된 집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인식은 좀 낮은데 사실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경매 등기된 주택이다 그러면 아파트다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뭐야 이렇게 되죠. 이거 경매에 넘어갔다는 뜻이니까 이런 걸 사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경매 진행돼 가지고 낙찰자가 새로 나오면 낙찰자가 그 전에 요거 산 사람 등기를 뺏어가 버려요.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이거 했던 것 같아요. 압류효력, 그렇죠? 경고등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경고등이 켜져서 이거 위험한 건 맞아. 그러나 세상에는 정말 용감한 사람 많다고. 그렇죠? 경매 등기가 뭐요? 하면서 그냥 막 사버려요. 또 세를 얻거나. 그래서 중개재물 대수가 위험하다는 것은 있어요. 근데 중개재물 대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이제 개입할 수 있을 거 요거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벌써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자 여기 5개 들어가고 개인께 됐습니다. 중개재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사고 팔거나 지상권 설정하거나 이랬을 때는 돼요. 그 건물이나 땅이 된다고 해. 그런데 개인 건데 그걸 상속을 받아요. 경매로 낙찰받고 막 그래요. 이러면 어때요? 중간에서 개인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개입할 틈이 없지. 그럼 중개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 근데 매매로 넘어가.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 중개해 줄 수 있죠? 중개사면 된다 이 말이 위에 거예요.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 그러면 중간에 갑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갖다가 둘이 경매로 이게 넘어갈 때 이렇게 해서 중간에 갑이 개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어떻게 해요? 좀 어렵죠 이게 솔직히. 경매 알선행위는 갑이 할 수 있는데 그죠? 그 알선행위를 중개라고 보진 않죠. 따라서 이게 중개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건. 상속으로 가면 좀 쉬워요. 그런데 상속으로 소유권이 B한테 바뀌어. 그럼 갑이 중간에서 상속만 생각해 보세요. 상속 소유권 바뀔 때 갑이 중간에서 역할할 수 있을까? 없어요. 할 게 없어. 여기 A가 아버님이라고 치면 돌아가시기만 하면 저절로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요. 등기 없이도. 무슨 여기서 역할이 뭐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상속으로 넘어갈 때는 중개사물 될 수 없어요. 매매로 넘어갈 때는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지상권도 마찬가지. 법정지상권은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근데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지상권 생기는 것도 있죠. 여기 지워버려요. 이제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땅 주인 A입니다. 그런데 땅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A한테 여기 나무 심을 거니까 땅 좀 빌립시다 그래요. 그래서 B가 A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B 앞으로 등기가 났어. 그러면 B는 여기다 이제 그 다음에 나무 심거나 그랬겠지.
그러면 함부로 그 뒤부터는 A가 자기 땅이지만 이걸 이용 못하죠. B가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B한테 이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죠? 계약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 땅은, 밑에 있는 땅은 중개사물 될 수 있죠. 그런데 땅 주인이 여기, 그리고 여기가 임목의 소유권자가 요렇게 A였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임목을 갖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았어요? 그럼 임목의 임자가 B로 바뀌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그럼 임목의 소유자하고 땅 주인하고 다르게 됐죠? 이랬을 때 우리 법은 땅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도 요 임목의 소유자한테 뽑히지 않게끔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죠? 요게 지상권이에요. 똑같이 지상권이에요. 여기도 지상권이고. 근데 이 지상권은 저절로 생기죠? 법의 규정에 따라서.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이 하얀 땅은 법정 지상권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개사물 될 수가 없지. 저절로 생기니까. 이 밑에 있는 빨간 땅이라고 해버려요. 빨간 땅은 중개사물 될 수가 없어. 이때는요, 빨간 땅이 중개사물 될 수가 있어. 이건 왜요? 계약서 쓰니까. 개입할 수 있어서. 계약서 안 쓰죠? 저절로 생기죠? 그럼 빨간 땅은 중개사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게 이제 제일 끝에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왼쪽 중개대상 권리라고 한 건 아까 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제일 위로 가면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게 왼쪽 칸, 오른쪽에 안 되는 거 오른쪽 칸. 되는 것 중에 보면 대부분이 물권인데 채권도 있을 수 있다.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채권 뭐가 있어요? 임차권하고 판매권. 밑줄 그어놨죠?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되는 것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동산, 질권. 다른 건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냥 동산, 질권.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칸에 참. 동산, 질권은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 근데 밑에 보니까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아래 왼쪽 오른쪽이 터져 있죠? 그게 뭐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권 얘기가 나와요. 밑에 제일 밑에 그림 보시면 건축주가 A예요. 건물에 대해서. 근데 B라는 건설사가 공사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건축주가 A이기 때문에 A가 소유권자가 되는데 B는 공사해주고 공사대금 받으려고 했거든요. 채권이 한 1억 있다 쳐요. 그랬는데 A가 건축주가 돈 안 줘. 그래서 아이고 공사대금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채권 갖고는 좀 약하니까 점유를 시작하죠? 그럼 뭐가 생겨요? 유치권. 언제부터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점유 딱 하는 순간에. 그럼 점유를 딱 하는 순간에 바로 생기니까 유치권 성립과 관련해서는 중간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지. 그죠? 할 수 있으려나? 빨리 점유해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그런데 딱 유치권을, 그러니까 점유를 딱 하는 순간에 그냥 유치권이 생겨버리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가 없지. 그런데 이렇게 생겼던, 비하 때 생겼던 유치권이 생겼는데 유치권자인 건설업자가 팔아먹어요, 유치권을. 오른쪽에 보면 조폭 보이십니까? 조폭한테 할인해서 팔지. 1억짜리인데 5천만 줘. 내가 1억짜리 채권 넘길게. 팔아요. 그러면 조폭은 뭐예요? 좋아. 1억짜리를 5천에 사서 1억 받아먹으면 5천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거 제대로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유치권을 넘겨받아야 되겠죠? 유치권을 넘겨받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해요. 조폭들이 그때부터 머리 두르고 앉아있으면 돼. 문 잠가놓고. 그럼 조폭이 차지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유치권이 이전돼요. 그럼 이제 유치권자가 누가 돼요? 조폭. 그럼 유치권 이전과 관련해서 중간에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요 B라는 건설사가 야, 나 지금 돈이 안 돌아 미치겠다. 이거 저 채권 1억짜리인데 5천원에 나 팔고 싶다.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봐. 누굴 소개시켰죠? 덩치 큰 사람을 데려온 거야. 쫙 넘기시. 개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이전은요. 개입할 수 있어서 중개상 권리가 될 수 있다. 성립은 안 되는데 뭐는 되는 거야? 이전은 된다. 그렇죠?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 되죠? 안 된 거 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에 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밖으로 나가는데 나갑시다 우리. 여기서 B가 임목에 대한 소유권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설정을 해서 넘겨줄 수 있죠. 지상권 양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생길 때는 저절로 생기니까 등기 없이도 생긴다고. 넘어갈 때는 저절로 안 넘어가죠. 지상권 등기해서 이름 넣게 해줘야지. 그러면 계약서를 2장 쓴다고 생각하시죠. 2장, 계약서 2장. 임목에다 매매계약서 1장, 지상권 양도계약서 두 번째 장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들어왔어요. 지상권에 대한 양도계약서 두 번째. 그러면 임목의 소유권 넘어갔고 두 번째 뭐야? 지상권도 등기해주면서 넘어갔지. 그럼 법정지상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립은 안 되고 이전은 되고.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의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 양도 계약을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예요. 중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상권 양도 계약을 알선하면 그건 뭐예요? 중개지. 지상권자 바뀌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됐습니다. 자, 22페이지 가보십니다. 자, 거기 보면 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이 원칙적으로 어디래요? 시행기관이 원칙적으로 어디? 시도지사.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을 받으시게 돼요. 합격하시면.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하셔야 돼요. 다만 가로 2번 예외적으로 국장이 나서가지고 내가 시험 낼 거야 막 이럴 수 있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럴 적에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코자 했을 때는 어디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 자, 밑에 가시면 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 보십니다. 응시 자격은 거의 제한이 없죠. 없다시피 하죠. 누구든지 시험 볼 수 있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까? 중학생도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2명. 누구야? 우리 이제 큰 놈도 하여간 대학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년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부동산. 왜냐면 근데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빨리 일단 공부해라. 자격증 따는 것도 그건 둘째고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알고 있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자기 관점도 생기고. 그래서 바로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지가 볼 것 같더라고. 느낌이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해요. 참 신기해요. 참. 그렇다고 제가 집에 가서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더라고. 그건 뭐 어떻게 타고난 거지 뭐. 가로 1번에 보면 연령 제한이 없고 다 그런데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죠. 네. 캐나다 사람도 시험 보는 거 봤다고 해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결격자도 시험 볼 수 있나요? 파산자? 질문 많이 받아요. 파산자 시험 볼 수 있어. 그런데 결격자이기 때문에 오픈 못해요. 취직도 안 되고. 시험은 볼 수 있지. 그래서 그 얘기고. 자, 근데 가로 2번 유일하게 2사람만큼은 시험 못 보는데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 누구? 자격 잘린 양만 못 보죠. 몇 년간? 3년 동안. 부정행위자 누군지 아시겠죠?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 그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5년 동안. 그죠? 이 시험 부정행위가 우리 아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지금보다 우리 시대보다는 더 심했으면 심했지 그럴 거야 아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요즘은 대리시험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신분증 같은 거 보여달라면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신분증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그러면 저기 이대감집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또 형제간에는 또 비슷하게 생길 수 있잖아. 동생이 공부 잘해. 형은 맨날 떨어져. 동생은 과거 급제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동생이 이제 형이 흉내내면서 가가지고 쌍둥이야 쌍둥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걸 알아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응? 아니 지금 저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쌍둥이가 있었어요. 어? 쌍둥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 이거. 조사 들어오면 안 돼. 그거 모르고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는 모르겠고 거기 쌍둥이. 거기 쌍둥이에요? 거기는 모르겠고 하여간 중개사 시험이었어요. 근데 형은 사진사야. 이게 사진사가 아니고 이 사진 그 예술가. 완전히 틀려. 동생은 뭐 저기 무슨 우리 쉽게 얘기하면 호텔 벨보이. 굉장히 친해 저하고. 거기까지만 이게. 자 어쨌든 하여간 부정행위 옛날에 보니까 그 부정행위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그 조선시대는 이렇게 그 화가가 가서 그림을 그려왔대요. 시험 보는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려와가지고 그걸 딱 갖고 현장에서 볼 때 이제 그 그림하고 그림 그려놓은 거하고 이렇게 맞춰봐가지고 하네. 아니 근데 그 그림 그린 사람을 매수하면 어떡할 건데요? 어? 그죠? 그림 그릴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대감이 아니고 첫째가 아니고 둘째면 어떡할 건데요? 앉아있을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하여간 옛날엔 참 볼만했을 것 같아. 예. 자 어쨌든 그래요.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봐요? 5년.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시험 시행 나옵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나요? 네. 2번 볼 수도 있나요? 네. 네.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볼 때는 또 어디서 정신이. 합니까? 안 보려고 할 때는 어디서 땅 하냐고요? 정책 심의위원회죠. 거기 지금 가로 2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네모 3번에 가로 2번. 뭐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정책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밑에 나온 거 있죠. 그거 빨리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별표가 3개나 되어 있죠. 5에 2문제나 내놨어요. 2문제인가 3문제인가 하여간. 오래전에 내놔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다가 둘 수 있다. 어디에 둘 수 있다고요? 국토부. 정책이니까 국토부에 둘 수도 있답니다. 둔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어떻게?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죠. 그래서 포함해서 7, 11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 7-11도 일본 거라며요. 그래요? 그건 최근에 알았고. ABC 마트도 일본 거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둘째 놈을 가르쳐 주더라고. 여기 ABC 마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건너보다 보면. 그래서 제가 구경을 하면서 언제 하나 사야 되겠다. 운동화를. 운동 좀 하려고.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핑계 대면서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ABC 마트가 일본 거라며요. 그거 70% 80% 세일하더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기다릴 때마다 고민하죠. 살까 말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 7, 11. 그 다음에 위원장 및 위원 이렇게 돼 있죠. 위원장은 누구? 다 물어봤어요. 여기 전부 다 시험 문제 다 내놨어요. 위원장 누구? 국장이에요? 1차관이에요? 1차관이지. 그 다음에 위원들은 누가 임명해요? 밑에 위원들 임명은 국장이 합니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조심해야 돼요. 위원 임명은 누가 해요? 국장이 합니다. 오히려 또 국장이. 그 다음에 위원들 임기는 몇 년? 2년. 중간에 만약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 새로 뽑힌 사람은? 보궐로 들어온 사람은 남은 기간만 채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문제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신합니까?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고 크게 써주세요. 가로 3번 위원장 및 위원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다가 부위원장 X. 부위원장은 없어요 아예.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위원장이 문제 있을 때는 누가 그 직을 대신합니까?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한테 지명을 받은 사람이죠? 지명위원이 대신합니다. 이렇게. 부위원장이 아니고 누가 대신해요? 지명을 받은 위원이 대신. 가로 4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요? 몇 가지? 4가지죠? 그걸 갖다가 우리 암기할 때 정책, 손 좀
보시유. 정책 손 좀 봅시다. 보시유 이렇게.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손자가 뭐게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1번이죠? 그 다음 보는 뭐겠어요? 보수변경요. 보수변경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수변경. 자,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3번 C 시험제도. 그 다음에 4번 요 U는 뭐예요? 육성. 기억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유. 네, 충천동대 여기서 실제 의미는 육성입니다. 중기업의 육성. 그래서 정책 손 좀 보시유. 자, 요 네 가지인데 그때 제일 끝에 칸에 가시면 가로 6번 네 개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땅땅땅 의결하면 무조건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네 개 중에 어떤 거예요? 시험제도죠. 시험에 대해서 올해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것은 시도의사가 무조건 뭐예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요것만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의결할 때는요. 일단 회의를 열 때는 과반수 출석이 필요합니다. 열 때, 개의 할 때는. 무슨 과반수? 제적 과반수.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까?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그 두 개 중에 밑에 거 암기하세요. 밑에 거.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 출석 과반수. 그래서 출결. 다 과반수니까 과반수는 의미가 없어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 한다고요? 의결. 그래서 의결이니까 결. 출결. 첫 글자하고 끝 글자. 출결. 무슨 과반수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야? 의결. 출석 과반수. 출결. 출석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렇게. 자,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나머지 하고. 예.